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임시 공휴일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떨어진 여당의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도전한 박주민 최고위원에게 물어보고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황인데 대유행 조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또 오늘 한부만 판다에서는요. 전광훈 목사의 집회 강행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짚어보고요. 문 대통령의 여야 대표 회담 제안이 왜 불발되는지 전개 이야기도 파헤쳐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전문 탁재영 PD가 전해주는 즐거운 국제 얘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꼭 끼워 뉴스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연휴 사이에 급증한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 시국이다 보니까 코로나19 관련 소식들로 가득 준비했습니다. 먼저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전날보다 197명 늘어서 누적 15,515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오늘 0시 기준 수치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확진자 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선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가 가장 많은데요.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7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이 교회발 누적 확진자는 319명이 됐습니다. 이는 지난 이태원발 확진자 수 277명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신천지발 집단 감염 5,000명이 넘기 때문에 이보다는 작지만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이고요.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해서도 교인과 접촉자 검사 결과 5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 131명이 됐습니다. 서울 양천구 되새김교회 사례에서도 4명이 추가돼서 지금까지 총 1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해서도 처음에 10명 확진자가 발생했다 했는데 확인 결과 교인 3명이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노출된 주요 장소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교회 말고도요. 카페, 학교, 경찰서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감염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서울에서는요. 해와경찰서 경찰관 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경찰서에서는 15일과 16일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어제 강력계 소속 경찰관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 외에도 광진경찰서와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각 1명씩 양성 판정을 받아서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찰관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관악서와 광진서 경찰은 부부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예. 서울 강남구 금투자 전문기업인 골드트레인과 양평군 마을주민 모임 집단 감염 확진자도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2명이 추가돼서 누적 확진자가 58명이 됐습니다. 예. 방역당국은 두 사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한 개 사례로 묶어 관리하기로 했고요. 이 밖에도 영등포구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강남구 소재 IT 아카데미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또 경기만이 아니고 또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는 상무지구 유흥시설과 관련해서 7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고요. 부산에서도 연제구 일가족 한 8명이 지금 확진됐고 해운대구의 부산기계공고에서 자가격리 중인 학생 2명과 접촉자 1명이 추가돼서 총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멀쩡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죠? 그렇습니다. 이분이 또 확진자 명단에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전 목사 부인 서모 씨와 전 목사 비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 목사는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서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이렇게 멀쩡하다. 나는 열도 안 오른다.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다. 그런데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가 지금 또 그 관련된 논란도 휩싸여 네. 있습니다. 자, 이분이 또 어제 사택에서 구급차 타고 이송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런데 또 뭐 마스크를 내리고 네. 통화를 하고 또 웃는 모습도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죠. 맞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정광훈 목사의 어떤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꽤 강한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지난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예. 이게 자가격리를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지금 15일 날 집회에 나왔다라는 거죠. 예. 서울시가 전 목사가 자가격리를 위반했고 검사 명령 미이행을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고요.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와 완전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 당시에 명령을 받은 게 그 이후였다라고 그 집회 복귀 후에 어떤 명령을 받았다라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예.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 들어간 회사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재택근무는 국내 주요 IT 회사들 사이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고요. 카카오가 먼저였습니다. 지난 14일 원격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판교 사옥 옆에 건물에 중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였고요. 제가 카카오 직원 가운데 그 확진자는 없는데 혹시 생길지 모를 직원 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인이 있었어요. 저희 지인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전 사원이 모두,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전 사원 모두 재택근무 중이라고 전해졌고요. 또 구내식당 외주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티맥스 소프트 여기도 지난 14일 전 직원을 즉시 집으로 돌려보냈고 아직 재택 공지는 안 나왔지만 근무 시간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변경하고 방역 소독 조치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네이버도 오늘부터 재택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이버도 오늘부터 2주간 원격 근무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정상 출근을 도입했는데 불과 2주일여 만이고요. 통신업계들도 각각 또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SK텔레콤도 오는 23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전환하면서 일주일간 전 직원 재택근무 다시 시행하고요. KT도 어제부터 오는 23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지역 직원들 필수 근무 인력 제외하고 재택근무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회사들도 선택적 재택근무나 자율근무제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이 재택근무가 국회로도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텔레그램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어제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존에 민주당 의원들이 사용하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기로 한 건데요. 국회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언택트, 즉 비대면 회의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사무처에 해당 부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국회 사무총장이 공식 요청을 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야는 당장 8월에 결산국회가 있고 9월에 정기국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보좌진 회의라든지 또 공무원들 그리고 여기에 또 취재 경장이 있다 보니까 다 밀접해 있지 않습니까? 이 좁은 공간에 몰리기 때문에 방역에 취약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각 정당의 의원총회나 원내대표단 회의는 비대면 영상회의가 가능한데 의결권이 있는 본회의나 국회 각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꼭 기운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슬기로운 출근길,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어제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34.8%, 통합당이 36.3%로 여야 지지율 격차가 1.5%포인트로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여당 지지율이 0.3%포인트 또 내려간 것인데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조사 결과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당대표에 도전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이 뒤집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자, 여당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 지지율 하락 지켜보던 요인은 이제 부동산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제 필요한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당이 원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잘 안 됐던 거라서 이후에는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좀 국민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효과가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크게.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의한 그 국민 신뢰 회복도 아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호남 충청권 합동연세로 해서 박 의원께서는 정당 뉴딜을 제시하시고 4단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자, 정당 뉴딜 이게 뭡니까? 네, 정당 뉴딜은 당원들에게 정당을 온전하게 좀 돌려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좀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원들의 권리를 방어하고 당원들과 소통을 잘하고 그리고 그렇게 소통이 잘 되고 저희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내용으로 잘 준비된 당원분들이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설득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당원이 한 300만이 넘죠?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역할을 강조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정당이 아시다시피 원래 수행하기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역할들이 예. 정책을 만들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이제 수용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게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려면 당원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당은 기반을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해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자, 또 당원과 구체적인 소통 방식으로 제시하신 게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라고 하는 거는 당원들과의 소통 구조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들과의 대화 창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좀 들여서 논의를 해야 되는 정책적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 정책을 좀 바꾼다든지 할 경우에도 짧은 시간의 논의로 그런 내용을 만들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의제를 다루는 기구를 만들어서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과도 능동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예. 자, 어느 교수분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민주당이 부패하고 무능한 야당하고만 싸웠을 뿐. 교육제도 개편 등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회를 위한 진정한 싸움엔 임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인용하셨는데, 자, 이러면서 성찰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제도 같은 경우도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개선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는 90년대 초반부터 지적되었었던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 개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되어 왔지만 제대로 바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오래된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짜 한번 제대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될 때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아마 176석을 주신 우리 국민분들의 뜻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또 개혁 과제를 언급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오늘 또 기자회견 예정돼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에서는 이미 이제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번에 이제 그걸 아예 이제 법제화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노동이사제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 것인지요? 지금 상황에서? 네, 노동이사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동자 중에 예. 회사의 이사를 뽑아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참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유럽 같은 데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회사 규모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50% 정도의 이사를 노동이사로 하는 것이 좀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노동이사제가 시행이 되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로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는 거는 노동자들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경영 자체가 투명화된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노와 사가 공동으로 항상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졌을 때 예. 굉장히 이제 양쪽의 협조를 잘 구할 수 있어서 위기에 강한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과 경기의 경우에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미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강화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부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실 이 노동이사제가 반노조 성향이 좀 강한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게 뭐랄까 도입이 될 수 있을지 또 이를 위한 법제가 제대로 될지 이게 좀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기관 위주로 먼저 이제 추진을 제대로 좀 해보다 보면은 예. 자연스럽게 그 성과라든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일반 기업에 대한 도입도 좀 부드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미래통합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야당이 발표한 정강정책에 어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좀 들어가 있고요. 또 5.18 민주화운동 정신도 담았습니다. 또 경제민주화 구호도 좀 구현도 이렇게 구현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강정책에 이제 그런 내용 자체가 도입된 거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내용을 정말로 실천하느냐 이것이 아닐까 싶고요. 예. 저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잠깐 다시 전당대회 쪽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흥행이 좀 쉽지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도 네. 그렇고, 온택트라고 해서 언택트 플러스 온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합동 연설에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뭐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관심을 좀 더 불러일으키고요. 그리고 사실 또 박 의원께서도 원하시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전당대회는 비대면 접촉을 기조로 진행되다 보니까 당원분들과 만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전당대회 중간에는 또 많은 비로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사실 어떤 선거를 위한 홍보나 선거를 위한 운동 자체가 굉장히 또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또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가 되면서 그나마 남은 일정도 제대로 수행이 될지 불투명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참 어려웠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많이 좀 유통을 시키려고 뭐 카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자, 그런데요, 우리 여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를테면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 자, 관심이 없고, 논쟁이 없고, 비전도 없는 산무전당대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제가 이제 조홍천 의원님의 페이스북 글 전체를 다 읽은 건 아닌데요. 예.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 가지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특히 당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내용도 없다. 예. 이제 비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보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저는 좀 그런데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당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예. 그게 좀 잘 안 다가오셨던지 아니면은 잘 안 알려졌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세 분의 이제 후보 가운데 이제 뭐랄까요, 그 차별성이 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낙연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위기를 좀 극복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그리고 김부겸 후보님의 경우에는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 그리고 내후년에 있을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승리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당을 좀 혁신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내용적인 차이는 있고요. 다만 이제 당내 경선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를 아주 날선 단어와 날선 말들로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런 점을 좀 같이 이제 유념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언론에서 보면은요, 이른바 어대낙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들으셨겠지만, 이낙연 후보의 대세론, 그리고 또 이제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정책 내공이 좀 더 깊다. 네. 그럼 이제 박주민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 두 후보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연륜이라든지 경험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새로운 상상력도 필요하고 또 공감하는 거 그리고 소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두 분보다 좀 나은 부분이 있고 예.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새로운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당의 어떤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함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두 분보다는 좀 나은 어떤 상상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주민 의원의 어떤 장점으로 소통, 공감, 진정성, 특히 청년들과의 어떤 말씀드린 대로 소통 이런 부분에서 더 낫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다시피 세대도 제가 좀 두 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고요. 그 다음에
뭐 청년 관련돼서는 제가 20대 국회 때 청년기본법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역할, 그리고 당내에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 포럼을 진행한다든지 청년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맡아서 해왔고요. 예. 뭐 현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20대 국회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도 여러 가지 이제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곳, 그런 곳에는 좀 발로 많이 찾아다녔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두 분보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자, 일반적으로 이 민주당 당원들이 대부분 친문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네. 당대표 이제 선출되려면 뭐 친문 표심 이걸 잘 공략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또 이제 특히 그 호남 당원들이 뭐 이를테면 뭐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박 의원께서도 특히 이제 호남 쪽 당원들을 공략하는데 더 좀 어떤 뭐랄까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제가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당원분들을 뭐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여러 지역을 다녀보니까 여러 지역이 다 공통되게 소외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 그리고 과거에 이제 지역에 위치하면서 지역 경제 및 나라 경제를 뒷받침했던 산업 구조가 좀 많이 탄력을 잃은 것 때문에 이제 소외감들 다 공히 느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그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분들에게 수도권의 분산이라든지 또는 산업 체계 혁신 이런 필요성과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등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그 기준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8월 29일 전당대회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에 도전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네, 올해 초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해왔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점점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이 지난 집단 감염과 비교해 볼 때도 꽤 심각한 수준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재욱입니다. 자, 먼저 지난 봄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부터 그 진짜 위기, 뭐 올해 가을부터 올 것이다 이런 경고가 있었는데 정말 입추가 지난 지금 다시 코로나19 위기가 높아졌습니다. 2차 대유행 시작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지난 연휴 기간 3일 기간 동안에 연속 3자리 숫자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2차 대유행에 지금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일 이 2차 대유행이 초기라고 볼 수 있는 현재 상황을 지금 이번 주에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정말 2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다행히 이 부분의 통제가 또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가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 일정이 철저해진다면 2차 대유행까지는 가지 않고 관리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번 이제 연휴 사흘을 거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일 3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8월 15일 광복절에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대규모 집회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요점 중에 하나가 야외 집회, 즉 100명 이상의 야외 집회는 금지하고 예. 또 실내에도 50인 이상의 그 실내 그 다중 모임도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즉 밀접하게 밀집해서 밀폐된 공간 혹은 그 밀폐된 공간이 야외라 하더라도 이러한 다중의 사람이 모여서 전파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어떠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감염병 위험에서 피할 수 있으려면은 바로 좀 아까 말씀드린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밀접, 밀집, 또 밀폐된 공간 이런 그냥 다중이 사람이 모이는 이런 것은 반드시 제한하고 이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대규모 집회 말고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근데 실제 시내에 나가 보면요, 음식점, 특히 카페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어떤 차를 마신다거나 음식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특히 이런 대규모 집회 말고도 좀 더 집중해서 이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장소들 어떤 곳이 있겠습니까? 네, 뭐 결국 그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즉,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그리고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장시간 같이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어떠한 장소, 어떠한 그 공간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모든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단지 장소라는 것 하나에 보여지는 것뿐이고요. 결국은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곳을 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에서 한번 꼭 생각해 볼 게 있는 것이요. 예. 결국은 지금 지난 6개월간 우리나라에서 이 소위 K-방역이라는 성과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통제가 잘 되어 왔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에서 부러워했고요. 예. 근데 결국 그러한 부분이 그 성패 요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결국 이 접촉자 관리와 적극적인 추적자 관리를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들, 즉 방역의 실질적인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그리고 국민의 협조, 의료계의 공조 이런 삼각관계의 공조가 잘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잘 통제할 수 있고 관리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피로감으로 혹은 공조 체계가 지금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참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한번 국민들의 사회적 권리 협조와 의료계의 공조, 정부의 일사불란한 이런 조치들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조 균열 부분 그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요.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초기 2월 달에 마스크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는 걸 넘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오히려 더 한 발짝 나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의료계 역시 무슨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했고요. 또 질본을 중심으로 한 방역 당국에서도 불철저에 가리지 않고 이런 이 방역에서도 최대의 노력을 각자의 맡은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최대한 노력해 왔는데 지금 최근에는 일종의 정부의 불신이라든지 혹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있어서 부처 간의 이 불일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니까 여행도 갔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사람들과 이 접촉이라든지 이 모임에 대해 식권을 이 사회에서 쿠폰으로 지급하는 게 하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균열이 생기고 허점이 보이면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것. 즉 공조 체계가 좀 전반적으로 흐트러졌다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다시 우리 지난 3월, 4월처럼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면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또 이 방역을 정말 일상에서 책임지는 역학조사하는 이 방역당국 역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다시 돌아와야지만이 이 코로나19를 집단 감염을 제2차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난 2월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감염이 퍼지는 그런 상황을 겪었었는데 이번에는
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비슷한 위기가 사실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네, 이 점은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든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밀집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장시간 모여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에 대한 또 개인 위생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코로나19와 같은 집단 감염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종교든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거 관련 없이 이러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겠고요. 예. 정말 이 사랑제일교회를 졸한 특히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예배를 보는 것이라든지 예배 후의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철저히 된 부분, 더 나아가서 집회 자체의 일정 부분 모임이 명수를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켜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스포츠와 공연 관람 체계 그리고 다소 느슨해진 경계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네, 이미 무관중으로 이제 이 스포츠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부분은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네. 만일에 이 2차 대유행이 조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그러면 보다 더 소규모의 행사를 하더라도 스포츠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 3, 4일 이번 주가 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고비를 보면서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될지 않을지를 판단할 것이고요. 예. 그에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말 불편하시더라도 또 자영업자 같은 경제적인 행위,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도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협조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자, 저 해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네네. 말레이시아에서 전염력이 무려 10배 이상 강력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발견됐다. 해서 불안감 주고 네네.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 전염력이 강한 그런 바이러스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네네. 지금 그러한 그 가능성과 이 바이러스학적인 가능성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초기에 유행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다른 감염력이 6배 정도 네. 증가된 GH 타입이라고 합니다. 네. 새로운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돌고 있다는 것은 한 2달 전에 확인이 됐고요. 그런 방식으로 바이러스는 계속 변화하고 변이 됩니다. 네. 변이 되는 것의 방향은 감염력을 확산시키고 전파 속도를 빨리 하되 이 치명률이나 치사율은 좀 유지되거나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보통 바이러스는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확인이 됐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감염력이 지난 한 달 전, 2달 전하고는 상황이 달리 좀 감염력 훨씬 더 높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혹시라도 새로운 변이 가능성이 또 나타난 거 아닌가라는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또 백신 네네. 개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사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많은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고 과학계에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부 러시아 국가에서는 이미 이 백신을 접종을 시작했다고 한 보도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한 러시아의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고 아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모호하게 이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을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의 이 안전성을 체크하기 위한 유효성과 안전성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유효성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은 대부분 다 모든 백신이 지금 개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안전성 이슈는 소위 3상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10,000명 중에 10명, 즉 0.1%, 0.01%의 안전성까지 다 체크할 정도의 3상 시험을 통해서 결과가 확정이 되야만 예. 보편적인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상 시험이 진행 중이고 3상 시험이 금년 말쯤이면 끝나고 내년 초쯤 되면은 보편적인 접종이 가능한 백신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갖고 모든 나라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이를테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11월 3일 이전에 네네. 치료제 백신 개발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 자신이 어떤 뭐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했겠지만은요. 네네. 근데 그걸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말 또 내년 초에 나올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어떤 뭐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지금도 뭐 정부와 의료계 과학계가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조속히 이 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력은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 3상까지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경주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그것이 늦어지거나 또 잘 안 됐을 경우는 외국에서 개발된 백신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이 쿼터, 즉 이 공급량 확보하는 거, 이 두 가지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공급량을 소위 뭐 이런 표현에 죄송합니다. 입도선매하는 과정에서 좀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고 또 현재 우리도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부분도 최대한 빨리 지금 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상 시험까지 거치기 위해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3상 테스트까지 이제 거치기까지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을 위한 많은 양의 백신 그리고 치료제 미리 어느 정도 이제 선점이 돼 있다 이런 말 표현이 좀 좋을지 모르겠는데 100%는 아니지만 이제 급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의 이 백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국가 간에 계약을 맺어서 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좀 일부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좀 더 소상하게 정확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